제가 일단은 디데이 1위라고 했던 이유가 일단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루 남았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지금 비트코인으로 보면 이제 디데이 하루의 뜻은 이제 당연하게 저는 롱을 보고 있었으니까 이제 하루 남았다 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12시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디데이죠. 오늘이 디데이입니다. 디데이. 12시 2분에 올려드렸고 오늘이 디데이다. 이거 날짜까지도 맞춰드렸어요. 디데이 날짜까지도 이렇게 맞춰버렸거든요. 반갑습니다. 코인진입니다. 그래서 디데이 1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왜 디데이 1이라고 제가 맞췄고 지금 또 디데이 날에 왜 상승이 났냐면 딱 정확하게 하루 딱 되자마자 오르죠 여러분들. 그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현재 장기 이평선 두 개를 제외하고 2년선과 4년선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단기 이평선들은 이미 내일쯤 되면 지금 111선이 주황 색깔이거든요. 111선이 주황 색깔이고 빨간 색깔이 1년선입니다. 그러면 이게 역별이 완성이 되려면 제일 높은 이평선이 제일 위에 있어야 역별이 완성이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1년선과 6개월 선을 제외하고 모두 다 60일선과 20일선과 5일선의 역별이 완성이 됐죠. 근데 이 두 개가 역별이 완성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상승에서도 역별이 완성이 됐으니까 111선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이때의 상승도 어떻게 보면 약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1년선이 역별이 완성이 되지 않고 올라서 이때 상승보다 약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역별이 완성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때보다 더 역별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때는 1년선을 제외하고 5일선, 21선, 61선, 111선 만 역별이 되고 올랐는데 지금은 전체 다 단기 이평선들, 단기적으로 물린 애들의 평단가보다 현재 약간 낙폭 가대 영역이다. 약간 가격이 다 싸다. 왜 그러냐면 역별의 뜻은 누구나 손해를 입고 있는 구간입니다. 거기서 5일선 이격, 5일 전에 샀던 애들보다 가격이 싸니까 여기서 반등이 일어난 거거든요. 5일선의 가격은 이 부동산 가격의 이동의 평균의 가격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평균의 가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역별이 이제 곧 완성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가 저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53.4K에 바닥이 52점 몇 K인데 53K에 익절을 하고 롱으로 스위칭 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디데이 1로 잡았던 이유가 이제 역별이 완성이 되는 날짜가 내일이거든요. 오늘 아침 9시입니다. 그게 어떻게 알았냐라는 걸 보시면 이게 111선이 지금은 62,500달러잖아요. 62,500달러고 111선이 빨간 색깔이 이제 1년선이 62,400불입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 선이 62,500불이고 1년 선이 62,400불이 100불 차이밖에 안 나죠. 근데 이걸 줄어드는 폭을 확인하려면 그 전날을 한번 볼게요. 62.5K였습니다. 62.5K라기 하긴보다는 62. 뭐 후반이니까 600으로 잡을게요. 62,580불이니까 계산하기 쉽게. 그 다음에 1년 선이 62,300불입니다. 62,300불. 그러면 약 300불 정도 하루마다 간격이 좁혀진다. 그러면 이제 100불밖에 차이 안 났죠. 그러면 당연하게 오늘 일봉 마감이 역별이 완성이 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6월 13일 날에 직전에 지금 오늘이죠. 오늘 12시니까 지금 보고 있는 캔들이 디데이 1이라고 적었던 그 이평 값입니다. 그래서 100불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내일이 디데이가 오늘이죠. 이제 9시 마감이 이게 봉이 일봉상으로 봤기 때문에 일봉 마감이 내일 마감이 되면서 역별이 완성이 되면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시기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렇고 그 이유가 D-Day 1을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너무나 확신을 해서 57.8K에 비트코인 60K 안 오면 유튜브로 접는다라고도 공약을 걸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유튜브를 걸고 접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부분은 제가 살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역별이 완성이 되고 상승했을 때 이제 하락이 끝나고 상승이 일어날 거다.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볼 수 없는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였고, 지금은 역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약간 저도 지금 조금 그렇거든요. 말이 헛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신이 있어서 두 번째로 좀 공약을 걸었다. 개인적으로 안 왔으면 좋겠네요. 유튜브 적게. 그래서 60K는 뭐 사실상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1시간봉입니다. 1시간봉으로 오늘이었나? 어제였죠. 이제 지났으니까. 이 448일선을 터치를 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게 보이죠. 저는 이거를 사람들은 다시 와 이거 저항 맞고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1시간봉을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무빙이 매집봉이라고 봤습니다. 매집봉이라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력들이 할 수 없는 거를 세력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개미들이 할 수 없는 거, 이게 뭐냐면 장기 이평선을 뚫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세력만이 할 수 있는, 즉 이게 매집봉이 되는 겁니다. 왜 매집봉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장기 이평선은 뭡니까? 이때 동안 물려있는 사람들의 평단가잖아요. 개미들의. 그래서 이 평단가를 살려준 의도는 쉽게 말해서 매집봉이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이게 매집을 건드렸다. 그러면서 터치를 하고 다시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 평단가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본절까지 왔다가 떨어지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이때 팔걸. 내 본전 왔는데 내가 팔걸 이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안 팔았잖아요. 근데 다시 또 팍 올라요. 그러면 여기서 100명이 만약에 타고 있다면 약 40명 정도가 이제 여기서 팔아야겠다. 그러면서 팔고 다시 떨어지는 휴 당이다 하면서 40명이 안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올라왔을 때 다시 또 그 걔네들 평단가에서 딱 주변에서 놀죠. 그러고 있다가 이때 못 팔았던 애들 100명 중에 40명 팔았다 했죠. 여기서 30명이 또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70명이 나갔고 30명이 남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터치되고 다시 했을 때 이제 여기서 15명이 나갑니다. 그러고 나면 떨어지고 나면 다행이다. 여기서 떨어지겠지. 근데 여기서 또 살려주고 있는 마지막 10명이 남은 개미들을 또 다 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빠지면서 맞아. 다시 떨어질 거야. 계속 이러면서 하고 있구나 하면서 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법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해드리자면, 장기 이평선을 이 단계가 무슨 단계냐면, 장기 이평선을 3번 이상입니다. 터치될 경우에는 세력의 매집이 끝나는 단계다. 즉 큰 상승이 일어나는 구간, 개미들 쉽게 말해서 개미 털기가 끝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이 3번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까 뭐 1번, 2번, 여기도 3번, 4번, 뭐 5번, 6번, 7번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자, 5일선을 한번 볼게요. 5일선이 분홍 색깔입니다. 5일선이 위로 오를 때, 그리고 터치됐을 때 한 번으로 보는 거예요. 봐요. 여기서 5일선이 오르죠. 분홍색 오르죠.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 터치가 됐죠. 한 번으로 보는 거고, 다시 떨어질 때는 이걸 터치라고 안 봅니다. 근접했을 때도 터치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할 때 매집봉과 같이 함께 2번을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떨어지죠. 여기는 횟수로 안 칩니다. 그 다음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한번 터치되고 나니까 여기서 3번의 구간이 나옵니다. 3번의 구간.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매우 짧게 폭이 줄어드는 폭이 줄고 반등의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예, 거의 뭐 1시간 만에 다 말아 올리고 3시간 만에 지금 거의 한 4시간 만에 말아 올렸는데 세 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분홍 색깔이 또 떨어지는 게 보이죠? 떨어지고 네 번째 터치. 네 번째 터치는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보통 세 번 터치하고 난 다음 바로 올라가는데 세 번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상. 세 번 이상 터치 될 경우에. 그래서 네 번째는 이거는 그냥 묶고 더블로 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서도 오를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30분 봉상으로도 이렇게 지금 곧 오를 거다. 3파가 나올 차례다. 라고 말씀드렸죠. 1파가 나왔지, 2파가 나왔지, 3파가 나올 차례다라고 해서 라이브를 켜가지고 왜 3파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카톡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카톡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기가 어려워서 라이브를 켰는데 때마침 딱 타이밍 좋게 3파가 딱 나와주면서 여러분들에게 경험치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렸다. 아주 참 좋은 타이밍에 좀 켰죠.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라이브를 켜서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이 타이밍에 맞춰서 그냥 운으로 맞춘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논리적인 접근을 해서 차트 분석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D-Day 1 뭐 유튜브 적겠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이게 발언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저에 대한 신뢰를 높여드리는 것도 물론 그런 것도 있어서 했지만은 저는 이런 기법이 저는 확실하다고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좀 쉽게 좀 강력하게 어필을 좀 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그렇고 그래서 세 번 터치 올랐고, 이런 근거 두 가지만 말해도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롱이구나, 와 이건 진짜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저는 또 단톡방에서도 말씀드렸죠. 어떤 거냐면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BNB랑 비교를 드렸죠. BNB가 어떻게 보면 선행의 지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이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BNB가 111선을 먼저 하락한 이유는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도 BNB가 30분봉상 지금도 BNB가 30분봉상 896일선을 먼저 뚫었죠. 그 이유가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고, BNB 코인과 비트코인이 커플링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수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BNB 코인의 수급이 많아진다. 뭐 이렇게 뭐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저는 비트코인이 거품이 끼면 분석이 어려울 때도 있다. 그나마 거품이 덜 낀 BNB 코인을 보면서 거품을 거두어 보면서 BNB 차트를 한다. 실제로 BNB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미 896일선을 뚫었습니다. 예, 9월 12일 날에 새벽 2시경에 뚫었고, 이제 비트코인은 오늘 11시부터 뚫어줬습니다. 예, 근데 새벽 2시경이라고 치면 비트코인은 아직도 896일선 못 뚫어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때였죠. 이때 BNB가 896일선을 뚫어줄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때였습니다. 896일선을 근처도 안 왔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뚫어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BNB 코인의 선행지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론 뭐 최근 영상에서 이더리움도 같이 보고 있다 선행지표다 라고 했지만은 BNB 코인으로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똑같이 커플링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큰 대목으로는 지금 비트코인이 60K 안 오면 유튜브를 접는다고 라고 제가 강한 의지를 표한 이유가 이런 자신감은 다 노력에서 나오고 그 근거의 바탕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와 그래 이것까지 이제 보조지표로 BNB로 선행지표로 하면 이건 무조건 지금 여기서 롱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 어떤 또 근거냐면 저는 차트의 파동을 봅니다. 모든 차트는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파동 뭐 이렇게 막 오르다 내리다 오르락 내리락 하죠. 이게 모두 다 파동입니다. 이 파동이 모여서 평균의 가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파동의 평균의 가격이 나타내고 있는 즉 이동 평균의 가격인데, 이거를 보고 저는 엘리엇 파동 1파로 잡거든요. 그래서 이 파동의 분류가 있습니다. 엘리엇 파동 1파의 분류라고
보는 거는 첫 번째로는 제가 자료를 한번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제가 만든 건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유튜브 편집자가 만든 건데 제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 줬는데, 이거는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냥 N자형으로 올라가는 엘리어 파동입니다. 그냥 5일선이나 11선이나 60일선만 터치가 되고 그냥 N자형으로 오르는 거, 여러분들. 이게 N자형 엘리어 파동 1파입니다. 네, 그리고 1파란다. 엘리어 파동 유형이고, 제일 많이 쓰지는 게, 저건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거 존버만 하면 되는 거고, 엘리어 파동 두 번째 유형은, 자, 이거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 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엘리어 파동 1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파, 다음 파동, 2파가 아니고 3파든 뭐 그 다음 추가 파동이든 뭐 2파든 3파든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엘리어 파동 1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2파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 두 번째 유형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부터 먼저 아셔야 되겠는데, 엘리어 파동 1파의 기준을 잡는 거는 장기 이평선을 뚫어줬을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448일선을 저는 엘리어 파동 1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48일선을 엘리어 파동 1파로 잡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448일선을 뚫어주면 이때를 저는 엘리어 파동 1파라고 잡고 있습니다. 엘리어 파동 1파가 떴죠? 뜨고 난 다음에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그래서 엘리어 파동 1파의 기준은 448일선이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형에서, 이게 여기가 1파거든요. 시작점, 여기가 엘리어 파동 1파가 시작됐는데, 고점을 이제 1파의 고점이 나왔죠. 고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엘리어 파동 고점이 이렇게 이게 장기 이평 448일선입니다. 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게 448일선입니다. 여기서 엘리어 파동 1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다음 파동 2파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유형을 보자면, 이번 유형은 피보나치 중심값입니다. 피보나치 0.5 되돌림. 그냥 이게 피보나치가 뭐냐면, 이 중심값, 이게 그냥 이제 0.1이 뭐냐면, 이 파동이 이 저점과 이 고점의 1이 뭐냐면, 이 길이가 1이거든요. 이 길이가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1로 나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 파동의 길이가 1이라면 위의 파동처럼 이렇게 피보나치가 1로 이 볼륨만큼 나오거든요. 근데 이 볼륨의 절반만큼 내려오는 게 피보나치 0.5라고 저는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쉽게 중심값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피보나치 0.5를 이탈하지 않고 그 부근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으면, 여기서 행보가 난 다음에 2파가 나올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유형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되시면 1번 한번 올려주세요. 이거를 알아야 3번을 이것만 알면 3번의 유형은 여러분들을 자연스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쉽죠? 저는 어려운 거 여러분들에게 안 가르쳐줘요. 저는 어려웠으면, 매매는 쉽고 간결하고 잘해야 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해 드리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을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 기본이라고 하더라도 다 알지 못하는 건데, 제가 맨날 예시를 두는 게 기본이 중요하다.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갑자기 백덤블링을 잘해서, 아니면 하늘을 날 수 있어서, 혹은 특별한 초능력자라서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제일 잘합니까? 기본을 잘하기. 패스와 드리블, 이런 것만 충분하게 기본기가 탄탄하면 그 뒤에 노하우가 따라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이 기본을 그냥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게 우리나라 축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답답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본을 못하니까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들 팩트 아닙니까? 다른 나라는 패스, 드리블 이런 거 잘하는데, 패스 어저께인가 조현우가 공을 던지는데 골키퍼가 갑자기 바깥으로 던져버려요. 이게 뭐냐고. 이게 적어도 공을 우리 편에게 갖다 줘야 골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뭐라도 이렇게 찬스를 얻을 수 있는 건데, 드리블도 못해, 패스도 못해. 이러니까 기본을 못하니까 우리나라 축구의 미래가 좀 어두운 부분이고, 기본기를 잘하는 애들 다 특징이, 이강인, 손흥민 보면 드리블, 패스, 이강인 패스
크로스나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이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이걸 이해를 하셨으면, 자, 중심값을 이탈하지만 여기가 2번의 유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2번의 유형, 여기서 2파가 나온다. 예, 그런데 자, 3번의 유형을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3번의 유형은, 자, 엘리엇 파동 1파가 나왔죠. 그러면 이 중심값 0.5 피보나치가 행보를 하다가 이탈이 돼요. 0.5가 이탈이 됐다는 얘기는, 아, 이건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하락할지. 그리고 여기가 깨지면 이 상승 파동이 가짜구나라고 우리가 손절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지, 지지를 받을 거야가 아니고 받아야 되는지, 그게 뭐냐면 엘리엇 파동 첫 번째 시가입니다. 예. 이 상승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냐면 여긴가요? 여긴가요? 이 상승의 파동의 시작점은 엘리엇 파동 1파를 뚫어줬을 때, 장기 이평선을 뚫어줬을 때, 이게 세력들만이 뚫을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뚫어줬을 때, 그래서 이 중심값이 이탈이 되면 이 뚫어준 거에 대해서 지지를 받으러 간다. 그러면 중심값이 이탈이 되면 이 시작점에서 이렇게 행보가 난 다음에 2파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일봉상으로 보면, 자, 이제 코인진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 지어낸 얘기인지 헛소리인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쓰고 있는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게 잘 맞는 거, 이 제 기법입니다. 예, 어디 가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짜리 강의라고 제가 말하긴 좀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기법이라는 거는 죽을 때까지 평생 써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의 가치는 한다라고 봅니다. 저도 물론 이거를 가지고 뭐 1억으로 뭐 10억을 한 큐에 먹었던 그런 기법이니까 뭐 10억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1억 가지고 10억을 먹었던 기법이라고 해서 수익률, 수익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드렸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보면, 자, 볼게요. 자, 엘리엇 파동 1파, 이게 여러분들 무조건 448일선을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아셔야 되는 거는, 무조건 엘리엇 파동 1파를 우리가 448 잡고 있지만 장기 이평선만 보는 겁니다. 장기 이평선, 왜 그러면 세력들만이 뚫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이 111선 뚫나요? 못 뚫죠. 못 뚫는 거 보이죠? 6개월선 뚫어요? 못 뚫어요? 여러분들 못 뚫죠. 세력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111선과 224일선을 엘리엇 이 111선을 뚫어줬잖아요. 이 뚫어줘가지고 이 파동이 여기까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 25,000불까지 상승을 해요. 그런데 이게 19.8K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팔아야 되나요? 안 팔아요? 이게 여기서 다 누구나 공포를 얻는 자리거든요. 23% 하락을 해요. 쉽게 말해서 26% 올랐는데 23% 하락하면 이게 끝났다. 이게 뭐 오른 거 그냥 한순간에 다 내리는데, 이때 사건이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SBB 은행이 중소은행의 파산이 됐고, 뭐 여러 가지 뭐 0.75 뭐 금리 인상을 한다 막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장기 이평선 뚫고 난 다음에 중심값이 여기서는 지지를 해줬는데, 뚫었는데 결국에는 이 지지 라인이 깨졌죠. 이 레벨이 지지 라인이었거든요. 보통 같은 경우 여기서 지지를 받고 2파로 크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2파가 되려면 이 파동만큼, 이 파동 있잖아요. 이 파동의 길이의 1.8배가 더 이렇게 볼륨이 커야 돼요. 이렇게 상승을 했으면 각도가 이 각도보다 이만큼 더 커야 돼요. 2배 정도, 2배 못되게. 크면 클수록 좋거든요. 근데 이 상승의 각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도 알겠죠. 이 상승의 각도랑 이 상승의 각도가 더 작죠. 그러면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팁을 좀 알려드렸고, 어쨌든 간에 이 중심값이 이탈되니까 3분의 유형에서 지지를 받고 2파가 나오죠. 그죠? 이 2파의 기준은 다음 이평선입니다. 뚫어준 이평선이 아니고 뚫어야 되는 이평선 위에, 고점의 위에 있는, 바로 즉 위에, 내 대가리 위에 있는 이평선이 다음 파동의 1파든 2파든 3파든 다음 엘리엇 파동 1파의 목표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지 이후에 2파가 나오죠.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엘리엇 파동 1파가 또 나왔죠. 맞죠? 1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지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지루한 시기였어요. 이때가 다음 직전에 위에서 팔아야 된다고 했죠. 직전이, 그죠?
맞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행보가 기면 길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매집이거든요. 세력들이 448일선을 뚫어주는 것도 세력들의 영역이죠. 세력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뚫어주는 것도. 근데 반대로 지켜주는 것도 세력들의 영역입니다. 세력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왜냐면 개미들은 단합이 안 돼요. 자기네들 평당 꺼오면 다 팔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팔려고 하는 개미들의 매도세를 다 받아먹고 올리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도 지켜주는 것도 세력들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세력들은 단합이 잘 돼요. 개미들은 단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레벨을 정확하게 제가 쓰고 있는 이편에서 한 톨에 오차범위 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지켜주는 거 보이죠? 그러면서 엘리엇 파동 이제 3번의 유형이 행보를 하고 난 다음에 안 깨지죠. 440. 이게 만약에 깨졌으면, 여기서 만약에 깨졌으면 이 파동은 상승의 파동은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여러분들 비트코인 특성상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면, 한 번 시작이 되면 그냥 지도 새도 없이 오르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대신에 반대로 하락이 시작이 되면 그냥 지도 새도 없이 하락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선 기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래도 뭐 저는 쉬운 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21년도는 여지없이 떨어지거든요. 여지없이 그냥 이게 뭐 여러분들 보시면 111선 이탈되고 난 다음에 그냥 40% 하락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896일선까지 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유일하게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에서 지지를 안 받았죠. 근데 맞죠? 이게 어떻게 보면 3번의 유형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지지를 받고 올려야 되는데, 세력들이 너무 지금 뭔가 급하다, 약간 개미 털기를 하지 않고 올리면 이게 고품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은 항상 2번의 유형을 섞어가면서 오른 게 아니고 3번의 유형을만 쓰면서 주가를 올렸다. 그래서 세력들이 지금 이 패턴을 벗어났다는 얘기는 거품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896일선까지는 5천만원, 비트코인이 36,000달러까지는 온다는 이유가 그 이유라는 점, 여러분들 다 이렇게 지지를 받았는데 못 받았죠. 근데 반대로 비트코인만 그래요. 나스닥은 잘 모르겠어요. 나스닥은 뭐 비트코인이 제일 거품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896일선을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요. 896일선을 뚫고 난 다음에 지지를 정확하게 받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 이게 비트코인만 맞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나스닥도 이렇게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요. 1년선과 같이 함께 지지를 받죠. 맞죠? 이런 거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진짜 적절하게 개미를 털고 올린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게 거품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무너져야 되는 거였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이 자리거든요. 근데 한 번 더 파동을 쐈죠. 그 이유가 비트코인은 지금 비트코인과 다른 이유가, 한 번 더 쐈던 이유가 비트코인은 지금 여기거든요. 1파가 뜨고 2파인데 나스닥은 지금 3파가 다 나왔어요. 3파가 다 나왔죠. 1파, 2파, 3파가 다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 상승 파동은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3파라고 하는 건 5개의 상승입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거든요. 이게 꼭지점만 1파, 2파, 3파로 보이는데 이 5파 5개의 파동의 상승 파동이 이루어지면 조정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조정 파동은 A 파동, A가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B의 상승, 그 다음 C가 나오는데 이 C의 조정이 이 A 파동의 저점이 이탈이 되면 이게 뭐냐면 이건 엘리엇 파동이 끝난 겁니다. 여기서 A 파동을 지지를 해주고 C파가 깨지지 않고 오르면 이 전체 1파, 2파, 3파동이 일어났던 거를 이 전체 파동이 엘리엇 파동 1파로 되면서 대규모적으로 또 다음 파동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온 다음에 A파, B파, C파가 나온다. 또 지지를 해주면 또 그 파동이 전체적인 파동이 2파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분봉으로 아니다. 그냥 이건 생략하고 그런 건데, 지금 그 C파의 이 A파가 어딘지 모르잖아. A파가.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락다. 이거를 보시면 파동의 분류를 좀 보여드릴게요. 파동의 분류가 아니고, 자, 엘리엇 파동을 보시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파, 2파, 3파 상승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하락 파동은 3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상승 파동은 5개로 나눠져 있고 뭐 그 다음에 하락 파동은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A파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엇 파동은 이거는 나중에 지나서야 나중에 지나서야 뭐 제가 그려 볼게요.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A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B파가 상승, C파 지지해주면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나서야 지켜줘야 여기가 하락 파동 A니까 여러분들 뭐 이러면서 이제 다음 파동 시작입니다. 뭐 엘리엇 파동 제가 뭐 분석 1입니다. 이 시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 운으로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이게 눈대중으로 하면 안 되고 지나고 나서야 알면 뭐 합니까? 기회인지 찬스인지 잡아야 되는지 못 잡아요. 근데 저는 엘리엇 파동 1파를 잡는 거는 448에서는 잡고 있지만은 이 하락 파동의 시작의 A 파동이 제일 중요한 지점이 어느 부분이냐면 저는 112일선이라고 봅니다. 112일선. 그리고 정별이 완성이 되고 항상 상승 파동이 끝나는 시점이 언젠지도 여러분들 모르잖아. 여러분들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나왔는데 3파동이 나왔는데 이 3파동이 이게 아니고 1파, 2파, 3파, 4파가 나왔는데 지금 진행 중인 걸 수도 있잖아.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잖아. 맞잖아 여러분들. 그죠? 그럼 이 3파의 마지막 고점은 언제냐면 정별이 완성이 됐을 때입니다. 정별은 제가 쓰고 있는 이평선이 5일선이 제일 위에 있고 21선이 제일 그 다음에 있고 60일선이 그 다음에 있고 111선이 60일선 밑에 있고 224일선 밑에 있어야 되고 이런 순서대로 낮은 이평선들이 제일 위로 순서대로 896일선이 순서대로 완성이 되는 시기가 정별 시기입니다. 그러면 자 차트로 한번 볼까요? 자 정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정별이 완성이 이날에 됩니다. 이날에 정별이 뭐 그리기는 그렇고 이날이 완성이 됩니다. 이날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111선 여기서 지켜주죠. 그죠? 그런데 자 봐봐요. 여기가 A 파동이었어요. 자 이거는 교과서에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금방 얘기한 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자 봐봐요. 정별이 완성이 되고 110에선 지켜줬죠. 여기가 A 파동입니다. 그죠? 지켜줬죠. 엘리엇 파동 3파가 다 나온 거예요. 1파 저는 이것도 쉬워요. 이게 뭐냐면 448일 뚫어준 걸 1파로 잡잖아요. 1파 그 다음에 2파는 뭐예요? 896일 뚫어준 걸 2파로 잡는 거예요. 1파 2파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별이 완성이 되는 순간이 3파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3파일 수도 있었잖아. 근데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게 미쳤다니까요 여러분들. 말하면서도 저도 제가 아는 내용인데도 그냥 지금도 약간 소름 돋아. 이걸 내가 어떻게 찾았지 이런 내용처럼 그냥 이게 저도 지금 말하면서 소름이 끼치는데 여러분들은 뭐 오죽하실까 싶기도 하고. 봐봐요. 그래서 엘리엇 1파 2파 저는 이렇게 1파의 기준도 명확하고 2파의 기준도 명확하고 3파의 기준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정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 3파가 마무리돼야 되는 게 이 A 파동이 이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 봐요. A 파동이 이탈이 되는 거는 저는 캔들로 이 다음의 파동은 캔들로 보지 않습니다. 캔들로. 왜 캔들로 보지 않냐면 저는 이 저점을 이탈하면 A 파동의 이탈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봐봐, 이 저점이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이때서야 내가 손절을 하면 여기서 반등 구간이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 구간에 보면 그죠? 손해잖아. 그죠? 손해는 아니긴 해도 차라리 이때 지켜주고 이때 팔았으면 더 좋잖아. 이때 팔 수 있는 게 A 파동을 111선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B파의 상승입니다. B파의 상승이 일어났죠. 그죠? 그 다음에 C파가 다시 하락이 나올 때 C파가 중요해요. 이 C파가 111선이 이탈이 되면 안 됩니다. A파든 C파든 111선이 이탈되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11선 뚫어준 거는 거품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 상승 파동, 이 엘리엇 파동 3파의 고점이 이미 나왔고
이미 이 파동은 가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에 대해서 지금 가짜고, 그럼 지금 뭘 확인하러 가냐면, 그죠? 이 파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2파의 시가는 어딥니까? 이 2파의 시가는 이 고점이 나오기 전에 저점이 어디냐면 이 고점의 시작점이 어딘지부터 알면 우리가 이거의 이탈이 되면 저점이 이탈됐구나. 이 시작점이 어딥니까? 명확하죠. 896일선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5천만 원입니다. 이 가격이 이탈이 되면 이 파동도 가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골이 깊은. 저는 이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거시경제 학자들이 보는 전문가들이나 미국은 연착륙에 빠질 것이다. 예, 연착륙 될 것이다. 경기 침체 우려 없다라고 연준에서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연준 의원들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비트코인은 한 번 오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쭉 계속 오르는 거. 근데 한 번 반대로 상승을 일어나면 그대로 상승하고 한 번 하락이 시작되면 고를 파게 됩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예. 그 차트 심리 이 뭐라고 치면 나오죠? 그게 공포 이거네. 딱 이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차트. 자, 행동 사이클입니다. 딱 똑같죠, 여러분들. 여기가 패닉셀 구간입니다. 896일선이 여러분들 896일선이 개미들이나 기관들이나 모두 다 손해를 입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4년 전에 샀던 사람들의 평단가는 세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력은 진짜 큰 세력은 여기서 나간 거라고 봅니다. 여기가 이탈이 된 거면 이탈이 되잖아요. 세력들은 이미 여기서 물량을 정리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거의 매크로 경제를 보면 세력이 털었냐 안 털었냐 우리가 뉴스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뉴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떤 뉴스냐면 대주주가 자사주를 팔 때 고점이다. 대주주는 뭡니까? 세력입니다.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우리가 유일하게 누가 세력인지 아는 겁니다. 근데 지금 6월 달에 엔비디아 자사주 매도, 그 다음에 6월 달에 아마존 자사주 매도, 심지어 7월 8월 달에 이더리움 재단,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더리움 재단 자사주 매도. 이게 딱 들어맞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분석입니다. 그냥 무조건 차트 분석이 아니고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의 말하시는 귀엽다고요? ASMR 바로 들어갑니다. 차트 ASMR 강의. 이게 조용히 말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강의에 재미를 요소를 하면서 약간 긴장감이 되거든요. 어떤데? 약간 일사강사 같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랬는데도 비트코인이 5천만 원에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자, 지금의 차트를 볼게요. 그러면 자, 지금의 차트를 재밌게 한번 볼게요. 주말이니까 여러분들 탁 나오죠, 여러분들. 지금의 차트가 제가 왜 앞전에 이거 3번의 터치 그것도 말씀드렸지만은 잘 봅시다. 자, 여기서 한번 보면, 자, 엘리엇 파동 1파가 딱 나왔죠. 엘리엇 파동 1파가 어딥니까? 그런데 이 448일선을 뚫기 전에, 오기 전에 나왔던 이 고점 있잖아. 이 고점의 시작점이 어디야? 1년선이죠. 1년선. 맞아, 아니야? 이 448일선을 뚫고 이 고점이 나왔잖아. 이 고점이 나오기 전에 저점이 어디냐? 여기야? 여기야? 다 누구나 여기나 할 수 있지만 나는 명확하다니까. 어디냐면 1년선이야. 그러면 이 파동이 시작이 되면서 이 첫 시작점이 깨지지 않으면 이 파동은 살아있다는 얘기. 지켜주지. 이게 몇 번 유형입니까? 여러분들 퀴즈 들어갑니다. 맞추시는 분들에게 입으로 치킨 100마리 드릴게요. 선착순. 몇 번 유형이다 라고 올려주시면 2번, 3번이거든요. 맞추시는 분에게 입으로 치킨 100마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BQ 코인이 아니고 BBQ 치킨으로다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호님 BBQ 치킨 바로 증정해드렸고요. 개굴님 바로 드리고, 호영님, 기현님, 코자님, 초코님, 궁밤이님, 쇼쇼님, 알파님, 고스트님, 로알리님, 박지용님, 또르르님, 테라피님 입으로
치킨 100마리 들었고요. 주말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여기서 엘리엇 파동 1파가 나오는 2파가 어떤 식으로 나와? 2파는 어디야? 2파 어디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좀 유용하게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잠깐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인데 헷갈리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봐봐요. 엘리엇 파동 1파로 뚫어준 거에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 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30분 봉이잖아. 30분 봉은 448선. 일봉상 448일선 지지가 강할까요? 30분 봉 448일선이 지지가 강할까요? 여러분들, 네? 누가 더 지지가 강할까요? 30분 봉이기 때문에 448일선은 지지가 별로 안 강해요. 이 밑에 처음에 뚫어졌던 애가 더 강력한 매물대입니다. 그렇죠? 30분 봉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걸로 봐야 돼. 일봉봉이 막 이게 막 이탈됐다고 막 그렇게 막 이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센스 있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목소리 좀 키우세요. 네.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당연하게 2파는 어딥니까? 2파 이해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896일선 여기서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 상승의 각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죠. 제가 이 890을 항상 장기 이평선 뚫어주고 난 다음에 뚫어줬죠. 이 각도의 1.8배 다음 파동에서 커야 된다 했죠. 어때요? 크죠? 매우 크죠. 이거 잘못 까딱하다가 저는 제가 보기엔 63K도 열려있다고 봅니다. 111선까지 일봉상으로 지금 61선까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이게 너무 지금 역별이 완성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미 개미들이 다 털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역별 완성은 그냥 내가 딱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역별 완성은 개미들이 다 털린 걸 의미하고 정별 완성은 반대로 뭐예요? 정별 완성 이미 개미들이 다 탔다 이거야.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 있고 그러면 이 반등이 클지 안 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알아볼 건데 자 단기적인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반등이 61선에서 그만둘지 111선에서 그만둘지 아니면 우리가 좀 이 종고점 부근까지 올지 혹은 70K까지도 올지 60K 후반이나 70K까지도 올 수 있는 무빙이 충분히 나올 만한지 이제 거기서 청산가 뭐 고배로 잡으신 분들 지금 그분들은 정리를 일단 하셔야 돼요. 진짜 숏을 뭐 진짜 고배로 잡으신 분들 저는 여기서 입절을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물 좀 먹고 보면 자 여기선 차트 분석 끝났어. 일단 개미들 다 털렸어. 개미들 다 털렸죠. 오늘 강의 잘 되는데 개미들 다 털렸죠. 그러면 남은 거는 유동성입니다. 일단 개미들은 다 털렸어. 다 팔렸어. 다 팔았어. 단기적인 애들이잖아. 5일선, 60일선, 112일선, 224일선 다 단기 애들이잖아. 1년선이 그나마 크긴 해도 그죠? 그래도 다 단기잖아요. 단기적인 애들은 이미 다 털렸다. 그런데 다 일단 오를 가능성 일단 보는 거죠. 크다는 거죠. 근데 수급이 받아 쳐줘야 되는 거야. 수급이 일단은 개미들이 다 털렸는데 이게 세력들의 수급이 이루어져서 개미들이 다 털렸으니까 올려줄 거냐 내려줄 거냐 그거는 유동성을 봐야 되는데 자 23년도 말부터 저는 22년도 말부터라고 봅니다. 근데 22년도 말부터 22년도 11월 달부터 22년 11월 달부터 뭐 지금 24년 비트코인이 1억 갔을 때 이때까지는 3월까지 3월 달에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1억이 왔잖아. 최고점. 이게 왜 1억이 온 줄 아세요? 이 기간의 최고점이라고 제가 봤던 게 22년 11월 달부터 22년도 11월 달부터 이때입니다. 비트코인 15K FTX 사태가 파산이 됐을 때 그리고 이때 3월 달 이때까지는 어떤 유동성으로 시장이 들어왔냐면 금리 인상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이유가 옐런 재무부 장관이 미국 정부가 뒤에서 돈을 풀었어요.
무슨 돈이냐면 단기채 발행량으로 단기채 발행량으로 유동성을 만들었어요. 뭐 이거 뭐 그 뒷내용은 뭐 어려우니까 얘기 안 할게요. 예. 그냥 단기채 발행량으로 돈을 유동성을 만들어서 3월까지 올렸구나. 근데 왜 하필 3월이지? 라고 생각하면 1분기 올해 1분기까지 3월이죠. 여기까지만 단기채 발행을 엄청 많이 시킨 뭐 4천억 5천억씩 풀었거든. 예. 분기마다 4, 5천억씩 풀었어요. 그런데 올해 2분기부터 좀 주춤해졌죠. 비트코인이 실제로 하락을 하게 된 계기가 올해 2분기부터 시작됩니다. 4, 5, 6 딱 2분기 끝날 때쯤에 폭락이 나오죠. 그죠? 2분기부터는 순감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이 중요하죠. 3분기. 자, 2분기 생각해. 3분기에서는 자, 단기적인 겁니다. 한 10월 달이 어떻게 될지. 3분기에서는 원래는 1,800억 달러입니다. 단기채. 그래서 뭐 22년도부터 올해 3월까지는 엄청 많이 풀었죠. 4천억, 5천억이었는데 3분기는 1,800억을 푼다고 했는데 자, 단기채를 풀었는데 3분기엔 1,800억을 풀어요. 그럼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3분기의 계획서가 단기채 계획 발행 계획을 분기마다 나오거든요. 근데 1,800억을 계획을 잡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뭐 엔캐리 정산 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지금은 22년도부터 올해 1분기까지는 주가를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서 단기채를 발행을 해왔다면 이제 대선을 위해서 지금 단기채 발행량으로는 신고점을 못 만들죠. 확실히 줄어드니까. 그럼 얘네들이 미국 옐런 재무부 장관의 속내는 주가는 신고점을 못 만들어도 최대한 하락의 폭을 연착륙으로 만들자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전고점 뚫는다 하는 애들은 그냥 말이 안 돼. 그건 진짜 있을 수가 없어요. 옐런 재무부 장관이 돈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돈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미국 옐런 재무부 장관이 연준인데 걔네들이 돈을 안 풀어주고 막 그러는데 뭘 그만큼 TJ 잔고에서 안 풀어주는데 뭔 정고점 무슨 돈으로 올릴까? 네 돈으로 올리면 개인들이 풀 대출해도 못 올리는 거예요. 뭐 정고점 뚫는다라는 유튜버 분들이 일단 믿고 걸으세요. 이거는 옐런 재무부 장관이 못 올린 옐런 재무부 장관도 못 올리는 거를 지가 어떻게 올릴 거야? 비트코인이 갑자기 엄청난 호재가 떠도 뭐 근접할 수는 있어도 막 2억 3억까지도 못 가요. 왜냐면 시장에 돈이 없는데. 아니 뭐 비트코인이 엄청 큰 호재가 떠도 시장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올려줄 거야? 응? 맞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자 3분기에 1,800억 달러를 계획을 했는데 3천억 달러를 풀어요. 초과 발행. 이게 뭐냐면 1,800억을 두고 이제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상금 계좌가 있거든요. 비상금 계좌. 미국 정부의 비상금 계좌가 있는데 여기서 1,800억에서 여기서 1,200억 정도, 뭐 1,500억 정도라고 칠게요. 1,500억 정도를 더 푼 거예요. 더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 8월 달에 여러분들 고점 뚫었나요? 못 뚫었나요? 3천억 달러를 풀어도 계획한 것보다 더 풀어도 정고점 못 갔다. 이건 게임 끝난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이제 9월 이제 7월과 8월에 이렇게 한 번에 다 풀었거든요. 3천억을. 9월 달에는 못 풀어요. 대신에 못 푸는 만큼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주죠. 그래서 7월, 8월 달에는 그냥 엄청나게 초과 발행을 시켜놓고 어차피 9월 달에는 이렇게 유동성을 줄이면 경기 침체 게 살짝 보이면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도 생길 뿐더러 금리 인하가 되면 거기서 작은 유동성도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9월 달보다는 7월 달, 8월 달이 엄청나게 많이 푼 거예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올랐다. 그래서 9월 달의 현재 상황은 이렇고 10월 달에는
앞에 3분기에서 원래 계획이 1,500억 단기채 발행을 푼다라고 말했죠. 근데 3천억 달러를 거의 2배를 풀었죠. 2배. 그러면 이거를 보고 옐런 재무부의 이 단기채 푸는 스타일을 우리가 미리 힌트를 얻은 거예요. 힌트. 그러면 10월 달에는 단기채 발행을 900억을 줄여요. 900억 달러 반. 그러면 10월 달에는 1,800억 정도를 발행을 시키겠구나. 혹은 2천억 달러 발행을 시키겠구나.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10월 달이 아니고 이건 4분기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10월 달에 한 번에 다 몰빵을 칠 것 같냐면 7월 달, 8월 달에도 몰빵을 친 것처럼 위기가 왔을 때 엔캐리 청산 때 그때 그냥 말아 올린 게 여러분 힘 엄청 좋았잖아. 그런데 단기채 900억 달러를 발행을 시켜요. 1,800억 달러를 시켰구나. 2천억 달러로 돼요. 근데 이거를 왜 7월 달, 8월 달처럼 이게 힌트를 또 보면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아마 1,800억 달러, 2천억이라 할게요. 2천억 달러 단기채를 풀 거다. 왜 그러냐면 다 아시죠? 11월 초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4분기 10월에 조금 풀고 그죠? 이렇게 하겠습니까? 집중적으로 10월에 엄청 풀 거면 2천억 달러. 그런데 앞전에는 물론 이거는 가정합니다. 10월 달에 아무 경기 침체, 엔캐리 청산이라든지 그런 비슷한 분류가 되지 않으면 좀 높은 확률로 10월 달에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자, 차이점이 3분기에서 엔캐리 청산 때문에 돈을 많이 푼 건 맞아요. 그런데 하락을 크게 했어요. 근데 여기에 돈이 많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크게 나온 건데, 그죠? 8월 5일 날에. 그래서 여기 이미 유동성 자금들이 이미 다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10월 달에 만약에 이거는 딱 그 베이스를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월 달에 경기 침체나 엔캐리 청산과 유사한 그런 침체에 대한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안 나온다면 이때보다 더 큰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혹은 111선이나 1년선까지 비트코인이 62.4K 위로 62.4K, 63K까지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은 줄어들었긴 했어도 2천억 달러를 풀잖아요. 어떻게 보면 3분기보다 약간 50% 절감된 수준이지만은 아무 위기 없이 들어오는 자금력은 그리고 지금도 상승을 미리 하고 있죠. 그거는 조금 10월에는 단기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반대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4월 15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미국의 1차 세금을 내는 날입니다. 1차 세금. 1차 세금이 미국은 두 번째 2차 세금을 내는데 첫 번째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개인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날이고 2차 세금 날짜는 9월 16일입니다. 이틀 남았죠? 우리나라 추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9월 16일에는 법인 애들이 세금을 내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법인 애들이 세금을 내면 그 지급준비금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지급준비금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냥 통장 계좌라고 보면 되는데 은행이 들고 있는 계좌인데 그냥 여러분들의 계좌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근데 그 계좌에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돈이 푹푹 나가면 이게 유동성이 메말라가져요. 그래서 법인이잖아요. 개인들보다 법인이 더 클 거 아니야. 맞잖아요. 그죠? 세법이 미국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인이 어느 정도 적게 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어쨌든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그렇지만 법인이 돈이 더 크게 많이 나갈 거잖아요. 그죠? 개인들보다는 법인들에서는 제가 이거 말하는 건 세금의 몇 퍼센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금력을 보는 겁니다. 개인들이 아무리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법인 사업자보다는 큰 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법인들이 같은 경우는 현금 준비금에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세금을 한 1억을 낸다고 치면 법인 같은 경우는 최소 10억 이상이잖아요. 그죠? 예시로 두자면. 그래서 10배만큼 커지기 때문에 4월 달에도 세금을 냈을 4월 15일 날에 날짜를 볼까요? 이때입니다. 이때. 4월 15일 날에 이때쯤 바닥이 크게 나오죠. 세금을 내는 날에. 그 이후에 더 하락을 더
그죠? 세금을 내기 전에 이미 하락이 시작이 되죠. 그죠? 세금을 내야 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세금을 낼 때 뭐 여기가 단기전 고점일 것 같다. 여기서 팔아서 일단 세금 내야 될 돈을 좀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죠. 그렇게 되면 왜 법인이 중요하냐면 법인 기관들이죠. 기관 현물 ETF 지금 기관들만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인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현물 ETF에 대한 유출량이 커지는 날이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뭐 좀 반반이긴 합니다. 반반이긴 한데 결국에는 뭐 70개를 뚫는 무빙은 안 나올 건데 막다른 경기 침체가 우선 법인 플러스 해서 그런 거를 또 지금 말하면서 생각해 보자면 뭐 한 이평선으로 봤을 때 제일 좋은 타점은 1년선 부근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확실한 내용은 뚫어졌던 이평선 있잖아. 뚫어졌던 이평선. 아까 내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파동 기법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여기서도 포함입니다. 자, 뚫어졌던 이평선. 이 고점은 어디가 시작점이야? 21선이죠. 그죠? 혹은 5일선이죠. 그죠? 그러면 5일선과 21선이 이탈이 되면 이 상승 파동은 가짜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 파동의 기법을 대립하면. 그러면 60일선이든 111선이든 224일선 뚫어준 이평선이 이탈이 되면 거기서 진입을 해도 된다.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뭐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갈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모르는데 확실한 거는 이 종고점을 뚫지 못한다는 건 팩트긴 한데 뭐 어디까지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물론 이 이평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죠. 저는 이 111년선이라 보고 있습니다. 1년선에. 예, 이 상승의 이유는 뭐냐면 자 볼게요. 자 1년선만 켜두고 볼게요. 저는 제가 1년선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자 1년선만 켜놓고 보면 1년선이 이탈되었죠. 이탈되고 난 다음에 말아 올렸죠. 여기 첫 번째로 이탈되고 난 다음에 올렸어요. 그죠? 이탈되고 난 다음에 상승의 첫 번째 상승 기술적 반등은 여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1년선이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파동은 여기입니다. 점점점 이 빨간 색깔 1년선의 상승의 각도가 점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런 거를 캐치를 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상승할지 뭐 1년선 조금 위나 혹은 1년선 터치나 그쯤이라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던데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이거 아프리카TV 아니지? 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10월달 장을 또 우리가 단기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쫄릴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거는 다른 시나리오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승 파동이 매우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게 오늘 디데이인데 이게 디데이뿐만 아니라 그 D를 더 보는 거예요. 이게 62K까지 1년선까지 제가 그 시나리오 얘기 드렸잖아요. 9월 16일 날에 미국 세금 낸 날이었죠. 이 뒤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자 이거는 다른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지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1년선이든 111선이든 1년선이라고 얘기했지만 111선에서 스탑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111선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111선이 뚫어주는지 안 뚫어주는지. 111선을 뚫어주면 111선이 뚫리면 하락이고 111선 뚫어주면 상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111선 주황색깔. 그래서 111선 뚫어주는 게 매우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돼요. 이 중간 단계로도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1년선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111선 뚫어주는지 안 뚫어주는지. 그러면 1년선까지 오는 거 그 시나리오도 생각하면 되고 뭐 거기서 111선 깨지면 아까 말씀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건 두 번째 시나리오 얘기해 드리자면 만약에 111선이나 1년선까지 터치가 이미 4월 16일 법인세를 내기 전에 터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111선이나 1년선이 깨져요. 그러면 그 뒤에 하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우리가 힌트를 얻었죠. 무슨 힌트?
옐런 재무부 장관이 힌트를 얻었어요. 7월 달에 8월 달에 특히 8월 달에 많이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8월 달에 단기채 유동성을. 근데 얘네들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갑작스럽게 푼 게 아니고 이미 계획을 한 거거든요. 이미 엔캐리 청산이라든지 뭔가 터질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는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왜 그렇게 초과 발행을 해서 시켰냐? 터질 것 같아서 재무부 장관이. 근데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상승의 반등이 약할 수가 있어. 10월 달이 반등의 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반등이 안 올 수도 있는 달입니다. 지금이 이미 오고 있는 이유가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뭐 110일선. 왜 그러냐? 이거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10월 달에 뭔가 안 터지잖아. 7월 달, 8월 달 3분기에서 뭔가 터져서 초과 발행을 많이 시킨 걸 수도 있잖아요. 맞잖아. 미국 정부가 두고 있는 비상금까지 쓰면 우리가 비상금을 왜 써요? 뭔가 이게 갑자기 급한 돈이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돈을 내 비상금 줘 하면서 막 꺼내잖아요. 계획이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계획이잖아요. 근데 계획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비상금에서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 10월 달에 이 사람들이 비상금 돈을 쓰지 않는, 즉 경기 침체나 엔크리 청산과 유사한 게 안 나타나면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계획대로 900억 달러를 900억 달러, 계획대로 900억 달러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시나리오라고 생각한 이유가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두 배로 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두 번째 시나리오 참고로 하세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런 매크로라든지 거시경제보다는 차트가 먼저입니다. 차트가 먼저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BNB 차트도 좀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항상 떡락의 시그널은 BNB가 말해주고 있어요. BNB가. 그러면 정별이 완성이 됐을 때 BNB 차트만 보면 되는 거예요. 1시간 봉으로 보세요. 4시간 봉상. BNB를 차트 봤을 때 어디가 비트가 고점이냐면, 이거 진짜 맛있는 거예요. BNB 차트가 896일선 도달했을 때 비트코인이 고점일 확률이 높아요. 도달했을 때 그때가 뭐 법인세를 내는 날인지 어떤 날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거랑 퍼즐이 딱 맞춰질 겁니다. 이때처럼. 이때 엔킬이 청산 났잖아요. 청산되고 난 다음에 반등 여기까지 났었어요. 그러면 896일선 뚫어주고 난 다음에 4%죠. 4%. BNB가 4%면 이 고점이에요. 이 고점. 이 부분에 왔을 때 896일선 뚫고 났는데 이 박스권에서 고점이 나올 텐데, 왜 그러냐면 이 심리예요. 이 4년의 평균의 가격에 개미들의 평단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네들이 어느 정도 다시 익절이 됐을 때 팔았는가? 4%. 자기네들 평단가에서 4% 정도 되면 매도세가 나왔구나. 그래서 이거를 평균의 이격을 보면서 우리가 캔들과 이평선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까워지려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5일선과 이격이 멀어지면 가까워지려는 성질이 있죠. 가까워지죠. 이런 것처럼 그 매도세 어느 정도 퍼센트지가 익절이 되면 개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뭐 고래들이 파는지, 이 4%거든요. 그래서 이 부근에서 아마 비트코인 고점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거를 좀 타이밍을 잘 맞춰서 보세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도 중요하지만 BNB 코인도 한번 보시고, 두 번째로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은 이번 상승 패턴으로서 여러분들은 경험치를 엄청 큰 걸 하나 얻었어요. 뭘 얻었냐면, 자, 여러분들은 그냥 제 말만 듣고 3번 터치 이후에 상승을 하더라.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두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30분 몽상으로도. 알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세 번 이상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면 그 터치한 방향대로 간다. 이 차트를 거꾸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차트가 뭐랑 비슷하냐면 이더리움 일봉상 차트랑 매우 똑같다.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 이거 뭐 최근 영상에서 올려드린 거예요.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면 좀 곤란합니다. 자, 보면 이평선이, 이건 내려와야 되죠. 5일선이 올라올 때 터치된 걸 한 번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건 상승이고, 반대 하락은 내려올 때겠죠. 5일선이. 그럼 내려올 때 터치가 됐죠. 내려올 때 한 번 터치,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오르죠. 다시 내려올 때 몇 번째 터치인가요? 이번 반등이 역대급으로 마지막 숏자리다라고 우리가 암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단톡방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여기 있는데 뭐 다
다 아시죠? 근데 단톡방에서 다 왔잖아, 그죠? 단톡방 안 들어오신 분들이 없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라이브를 켰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고 장기 관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 경기 침체가 매크로 경제를 이용하여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폭이 얼마나 클지. 예, 지금 전부 다 연착륙 보고 있죠. 이미 이더리움이 896 이상 깨진다는 얘기는 비트코인도 896 이상 온다는 얘기입니다. 온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더리움처럼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항상 말했죠. 아까 BNB로 제가 30분 봉을 먼저 896 이상 뚫어주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도 30분 봉으로 뚫어줄 거라고 했죠. 근데 어떤 분이 댓글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 우리가 이더리움 차트로 따라간다고? 그게 이더리움을 분석을 해서 뭐 커플링?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못합니다. 예, 경험해본 자만 아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자, 그러면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 896 이선이 지금 터치가 됐잖아. 근데 BTC는 아직 안 왔잖아. 예전에도 그 커플링이 됐었던 적이 있다고 최근 영상에 한번 참고하세요. 이 부분 궁금하시면 방송 끝나고 최근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까? 그것까지 뭐 최근 영상이 있는데 그냥 자 이거를 여기까지 오면 이게 깨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깨지면 비트코인도 깨진다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연착륙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가 이더리움에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차트 관점이고 차트 관점이잖아. 매크로 경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반박 불가.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있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끌 겁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있는데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어떤 얘기냐면 그냥 장기 이자예요. 그냥 장기 이자. 단기 이자. 단기 이자,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그냥 단기입니다. 근데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돈을 오랫동안 빌리면 이자를 더 많이 주잖아요. 그죠? 은행에. 그죠? 그런데 짧게 빌린 만기가 짧은 단기들이 이자가 더 많이 준 거예요. 주게 되면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차라고 하는데 그죠? 그런데 이게 역전이 되는 이유가 왜 22년도 11월 달에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거든요. 제가 이 차트를 보면 되겠다. 이때 보시면 보이죠? 이때 역전차가 나거든요. 22년도. 그죠? 2022년도 11월 달에 이렇게 역전차가 나면 이 검은 색깔이 0입니다. 위에 있을 때가 정상적인 범위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검은 색깔 선에서 내려오면 역전이 된 현상입니다. 역전이 되고 지금 역전이 됐죠. 그죠? 자,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역전이 된 이유가 왜 역전이 되냐면 23년도에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만기가 짧은 곳에만 돈을 맡겨놨다는 얘기입니다. 뭔 줄 알겠죠? 왜냐하면 23년도에 경기 침체가 올 건데 여러분들 불안하잖아. 여러분들 돈을 빌려줄 때 23년도에 뭔가 터진대. 그러면 여러분들 돈을 길게 빌려줄 거예요? 짧게 빌려줄 거예요? 짧게 빌려줄 거야. 그죠? 10년 동안 이게 10년이거든요. 10년 장기 이자와 쉽게 얘기하면 3개월 장기 이자인데 10년 뒤에 뭐 어떻게 네가 죽을지 도망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년에 경기 침체에 빠질 건데 내가 돈을 왜 길게 맡기냐. 짧게 맡길란다. 짧게 빌리면 내가 이 돈을 빌려줄게. 그거를 옐런 재무부 장관이 단기채 발행량을 조절을 하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을 받아들이면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걸로 단기채에 돈을 맡겨놔요. 돈을 맡기는 거를 여러분들 1개월짜리 이게 단기채라는 건 3개월 이하로만 돈을 빌렸다는 얘기입니다. 트레저럴 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1개월짜리 여러분들 돈을 1개월 한 달 뒤에 내가 갚는다면 여러분들 돈에 만약 이거 돈이 담보예요. 단기채를 내가 담보로 1개월 뒤에 이거를 갚아야 돼. 그러면
1개월 뒤에 갚을 건데 내가 이 단기채를 맡겨둔 담보로 돈을 또 빌려달라고 할 거야. 내 담보를. 내 적금 넣어둔 계좌의 담보로 이제 돈을 빌릴 거야. 그러면 몇 퍼센트 빌려줍니까? 100% 빌려줍니다. 내 돈의 담보금만큼. 왜냐면 한 달 뒤에 돈 줄 거니까. 이걸 가지고 시장의 유동성을 만든 겁니다. 뭐 말인지 알겠죠? 옐런 재무부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 재무부가 지금 재정 적자를 가지고 있죠. 그 이자를 이런 식으로 어디 동네 구멍가게 맨키로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자를 메꾸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할 때 장기로 또 팔아먹으면 되니까. 그럼 금리 인하를 하면 우리가 지금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이 이자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때까지만 단기채 발행량을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우리 이자 부담을 좀 줄자, 돌려막기 하자. 어차피 금리 인하는 할 거니까 장기채 그때서야 장기채 발행을 해서 금리 인하를 하면 이게 0.25만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지금 뭐 숨만 쉬면 뭐 1조 뭐 얼마더라 한 달 이자가 1조 달러라고 했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0.25만 내려도 1조 달러에 0.25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좀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이게 엄청나게 이자를 내는 금액이 좀 줄어들어요. 어쨌든 그런 계획인데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이게 골이 깊으면 이 장단기 커브 이 단기 이자와 쉽게 말하면 장기 이자의 이 수익률 곡선이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단기 이자를 5%를 줘요. 근데 장기 이자를 뭐 2%를 줘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되면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격차가 심하면 미국은 경기 침체가 심하게 나옵니다. 심하게. 왜 그러냐면 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나면 은행들이 손해를 입어요. 왜 그러냐면 은행의 수익 구조는 단기로 돈을 가져와서 장기로 팔아먹거든요. 장기로. 이 내용은 다 이해하시죠? 동대문 예시를 들면 동대문이 단기로 우리가 옷을 떼와서 3,000원짜리를 떼와서 여러분들 쇼핑몰에다가 3만 원에 팔잖아요. 장기로. 이게 이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단기 동대문 옷 가격이 3만 원이고 장기로 고객한테 팔아먹는 게 3천 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격차가 심해지면 당연하게 경기 침체가 크게 오잖아요. 이해되죠? 원래는 3만 원에 떼온 것도 엄청 비싸게 단기로 가져왔는데 이 격차가 3만 원에서 만약에 장기의 격차가 예를 들어서 장기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는 3만 원이 아니고 15,000원에 팔았는데 어느 정도 절반 이상으로 손해 보는 건 그래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은행이 들고 있는 지급준비금이 돈이 많아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은행이 들고 있는 국채를 미국 정부가 국채를 다 사버려요. 그러면 은행이 들고 있는 국채가 전부 다 캐시로 돈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잘 버티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격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역마진에 대한 이 손해가 커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자 3개월짜리와 10년짜리를 보면 지금 1984년도부터 지금 현재 보시면 매우 커요.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이 골이 엄청 깊어요. 보이죠 여러분들 두 눈으로. 그러면서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회복이 됐을 때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 미국은 경기 침체 빠집니다. 이게 지금 회색깔 보이시죠? 회색깔 여러분들 회색깔 이 검은 색깔이 이제 이 밑으로 가면 역마진이 나는 거고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나는 거고 위로 오면 다시 정상적인 구도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인 구도로 돌아왔을 때 이 회색깔 보이죠? 이게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 딱 뜨는 거거든요. 회복 국면에 경기 침체가 세게 온다. 그죠? 이때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인데 1988년도 전 세계 지금까지 역사적 경기 침체를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건데 항상 회복됐을 때
근데 아직 회복은 안 됐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경기 침체에 대한 게 탁 뜨면 이게 금리 인하를 크게 이게 금리 인하를 하면 정상적인 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이 시장에 대해서 이게 뭐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는 1차원적인 생각이 뿐이 1차원적인 생각이다. 이게 경제를 뜯어놓고 보면 이게 금방 아까 말씀드린 은행에 대한 수익 구조만 보더라도 이게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셨을 거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올 이게 이 골이 깊으면 경기 침체가 크게 와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때는 이만큼밖에 하락을 안 해요. 근데 지금은 골이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거 엄청 크게 와요. 거기다가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22년도 11월 달에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23년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만 돈을 맡겼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단기적으로 맡겼냐면 금리 인하를 23년도에 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이미 24년도 9월에서야 금리 인하를 이제 곧 5일 뒤에 하지만은 22년도 11월 달부터 이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이 이미 약 2년 동안 지속해왔다. 2년 동안 지속해왔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주가가 올랐지만은 2년 엄청 크죠. 그 기대감이 무너지는 순간이 올 거다. 그래서 지금 왜 크게 하락을 못하냐, 뒤에서 뭐 돈을 풀어주고 있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사람들은 긴가민가 할 때는 안 떨어져요. 근데 맞다, 경기 침체가 왔다, 올 거다, 맞다 확정이 지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팔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아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면 미국 엔비디아 대주주도 팔고 있고, 미국의 이제 대주주가 그 보면 뭐 CEO예요. 레리 핑크가 다 팔았고, 그리고 뭐 지금 유명한 그 누구죠? 그 누구죠, 여러분들? 버핏도 다 팔았고 지금 배당주로 다 바꿨거든요. 예. 지금 이미 매매 좀 하는 사람들은, 일부 전문가 분들은 이미 지금 미국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지표를 보고 미국은 연착륙에 빠질 거다라고 보는 게 있거든요. 연착륙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2년 국채와 10년 국채를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경착륙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3개월짜리와 10년짜리를 보는 사람들은 경착륙을 보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게 2년 국채와 10년 국채가 이제 역전차인데, 이때 보면 2년 1980년도에 매우 크게 나왔죠. 근데 지금 3개월짜리는 이렇게 크게 나왔죠. 지금 3개월짜리는 이래요. 2년과 10년의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이만큼 났어도 경기 침체가 이렇게 오죠. 두 번이나 왔네요. 크게 지속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우리가 힌트를 알 수가 있고, 근데 지금의 회복 국면이잖아. 회복할 때 경기 침체가 오거든요. 회복할 때 보시면 여러분들, 회복할 때, 그죠? 회복할 때 이 검은 색깔 올라오자면 회복하고 어느 정도 있다가 경기 침체가 오죠. 보이죠? 그래서 지금 회복 단계, 이제 8월 이게 중순쯤에 회복 단계로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회복 단계인데 경기 침체가 그렇게 안 왔네, 지금까지 안 왔네, 별일 없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미국은 지금 현재 유동성 자금을 2년 국채로 지금 유동성을 만든 게 아닙니다. 2년 국채는 아직 손을 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는 짧은 만기채 트레저리 빌 3개월 이하로만 발행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10년물과 2년물의 장기채 역전 커브 현상, 스프레드 영상을 보고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연착륙이다 경착륙이다 봐야 되는 게 아니고, 10년 국채와 3개월 국채를 역전차를 보면서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거를 미리 분석을 해야 되고, 이게 연착륙이 이어질지 경착륙이 이어질지 어떤 지표를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개월과 10년의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지금 역사적으로 84년도면 82년도부터 2024년도에 지금 매우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회복이 되었을 때, 회복 국면으로 됐을 때, 자,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회복 국면으로 들어섰을 때 역사적으로 11번이 역전차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번이 미국은 경기 침체에 무조건 빠졌습니다. 매우 높은 확률입니다. 역사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연착륙이다, 뭐 경기 침체 없다, 마일드한 뭐 소프트 랜딩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도 알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경기 침체가 크게 올 거라는 걸 아는데 모두 다 경기 침체가 올 거다 하면 세력들이 팔 수가 있는데 못 팔죠. 개미들이 사야 팔 수 있는데 아마도 그 사람들 아는 사람들도 경기 침체 안 옵니다라고 하고 뒤에서 팔고 있을 겁니다. 일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등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으로 따졌을 때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고 보통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나고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정상 국면에 돌아왔을 때 그 이후에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으로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진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개월짜리, 10년짜리. 3개월짜리는 이미 지금 이게 팍 올라옵니다. 이게 3개월짜리는 여러분들 짧은 만기이기 때문에 3개월짜리. 이게 이제 미국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발행을 안 시킬 거거든요. 장기채로만 갈 건데 이게 한순간에 팍 올라올 겁니다. 이때처럼 팍 올라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한 번에 팍 올라오는 거. 이런 식으로 팍 올라올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 뭐 방송 좀 도움이 됐나요, 여러분들?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도 잘 보내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